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마을, 궁궐 같은 기와집에서 한 여인이 한숨만 쉬어대고 있었다. 그녀는 이부인, 큰 가문의 며느리로서 대감의 정실이었다. 아름다움과 지성을 겸비한 그녀지만 매일 같은 남편의 무시에 마음속에 서름이 깊어만 갔다. 남편 김대감은 지방 관리로서의 역할에 몰두한 나머지 집에 있어도 이부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혼례날 첫날 밤을 제외하면 한 번도 이부인과 동침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부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점점 사라졌고 집안 하인들의 수군거림만 늘어갔다. 이부인이 방 안에서 한숨을 쉬다 산책을 나섰을 때였다. 부인 아씨가 목석 같으시니 대감님 만족 못하는 게 아닐까. 있으나 마나한 게야. 밤에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시니 씨도 못 얻는 것이지. 혼례날부터 동침을 안 했다니 알만하지 그래. 이부인은 이런 얘기를 등 뒤로 들을 때마다 마음이 조각나듯 아팠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들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뒷담 하나 일삼는 향단을 포함해 시종들을 크게 꾸짖고 싶었으나 남편의 총애가 빛을 발해 이부인은 뭐라 말할 기운도 없었다. 이부인은 산책을 나서다 말고 방 안으로 다시 들어섰다. 어찌하여 이렇게 외로워야 하는가. 나를 그리 사랑한다 할 땐 언제고 이젠 바라봐주지도 안아주지도 않는구나. 이부인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을 외면하는 남편의 마음을 꼭 다시 돌리겠노라고. 그리고 이대로 멈춰 서 있지 않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의 도가 깊기로 소문난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제가 왜 이리 고통스럽고 외로워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돌리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매번 소박을 맞는다니 참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물은 남자라면 색을 밝히며 속이 좁은 여인을 좋아하는 법이지요. 제 몸이지만 저도 헐거운지 비좁은지 해본 적이 없어 알지를 못하는데 어떠한 방도가 있을까요? 단단한 달걀을 하나 구해 구멍 속으로 삼켰다 내뱉었다 해보시면 탱탱해지고 좁아져 남편분도 만족하시게 될 겁니다. 이부인은 스님의 말을 명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와 결심했다. 내 반드시 명기로 거듭나 대감의 총애를 받을 것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달걀을 넣어 힘줘 굴리며 스님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달걀을 안에 넣고 걸어가다가 달걀이 미끄러져 치마 바깥으로 떼구르르 굴러가는 게 아닌가? 이에 놀란 이부인 황급히 달걀을 집어 숨기며 본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듯 했지만 사실 문틈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본 향단이가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부인께서 닭처럼 달걀을 낳더라니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야? 마님이 정신이 나가신 게야? 향단의 험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응,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이부인은 더욱 창피해졌다.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김대감이 호통을 쳤다. 지금 저작거리에서 온통 당신 소문이 가득하오. 아니 암탉처럼 달걀을 낳았다니 그게 사실이오? 또 이런 불경한 소문 돌면 책임져야 할 것이 왜다. 이에 이부인은 서러워 눈물을 흘렸다. 해서 더 이상 달걀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그만두었다. 어느 날은 다과회에서 박 부인이 몰래 이부인을 불렀다. 요새 남편의 총애를 받지 못해 슬퍼하신다 들었소. 자고로 미인이란 무릇 피부가 도자기처럼 곱고 윤이 나야 하는 법. 이것은 궁중에 몰래 내려오는 비전인데 꿀과 계피가루를 섞어 얼굴에 바르고 자기 반복하면 양귀비 못지않은 피부로 거듭난다 하지요. 이에 이부인은 피부를 탱탱하게 하겠다는 욕심에 꿀을 얼굴에 잔뜩 발랐다. 그런데 어디선가 벌떼가 날라와서는 꿀의 향을 맡고는 이부인 얼굴을 마구 쏘는 게 아닌가. 아이고, 나 살려라. 나 살려라. 벌이 막 쏜다. 이부인의 비명소리에 향단이 와서 벌을 쫓아주었다. 아니, 마님 이게 무슨 짓이시옵니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시겠어요? 이부인은 향단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녀를 의심한 자신이 문득 부끄러워 벌 맞은 아픔은 달아나고 없었다. 벌침에 쏘인 이부인은 며칠을 알아누웠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좌절감이 몰려왔지만 이 부인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날 김대감이 지방 출장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다. 이 부인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몸의 향을 발라 남편을 유혹하려 했다. 그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감의 방으로 들어갔다. 대감, 오늘 밤만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부인 피곤하오. 내가 내일 일찍 떠나야 하니 그만 가서 쉬오. 대감,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저는 대감께서 저를 바라봐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부인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소. 제발 이해해 주시오. 김대감은 그저 피곤하다며 등을 돌려 누워버렸다. 이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남편에게 등을 보이며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왔다. 그녀는 혼자서 방에 돌아와 눈물을 삼켰다. 내가 이토록 노력했건만 한 번 안아주는 것 어렵소, 대감?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오? 어느 날 이 부인 저작거리 나섰는데 사람들이 수군대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저 양반가의 이메이라는 부인이 혼례를 올린 지 3년째 독수공방한다는구먼. 요새는 머리가 돌았는지 옥문에 달걀을 넣는다거나 벌에 쏜다거나 하니 이 얼마나 망신 아니오? 이 부인은 이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문득 그날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저 멀리서 마당쇠가 비질을 하던 것이 떠올랐다. 마당쇠구나. 마당쇠가 몹쓸 소문을 퍼뜨려 대감과 나 사이가 더 멀어진 게야. 이 부인은 분통이 터져 마당쇠를 불러 추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흉을 보고 다닌 게지? 아니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절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이 지경이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헛소문이라도 퍼뜨린 것이 아니냐? 마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인은 스스로의 분노와 슬픔에 휘말려 마당쇠에게 회초리를 들고 내리쳤다. 마당쇠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 없이 견뎠다. 갑자기 빨갛게 피가 흐르는 종아리를 보던 이 부인의 마음이 아려왔다. 너무 아팠나 싶어 마당쇠를 쓰다듬어 주니 그의 그곳이 우뚝 섰다. 이 부인은 순간 당황하며 유혹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때 여종 향단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마님, 여기 계셨군요? 향단의 등장에 이 부인은 놀라 멋쩍은 나머지 다시 회초리를 들고 마당쇠를 피가 나도록 내리쳤다. 마당쇠는 아픔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김대감이 지방에서 돌아오기 전 이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 방도를 찾으러 떠나기로 결심했다. 향단에게 잠시 집을 맡기고 떠나려던 이 부인은 마지막으로 향단을 불러 말하였다. 향단아, 내가 잠시 친정에 가 아버님을 뵈고 올 터라 자리를 비울 것이다. 대감께서 돌아오시면 나에게 연락을 해주거라. 알겠느냐?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 마님. 염려하지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러나 향단은 이 부인의 말을 일부러 김대감에게 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후처를 꿈꾸고 있었으니와 당장 마당쇠와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인이 떠나자마자 향단은 마당쇠를 불러 방으로 들어갔다.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향단은 마당쇠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마당쇠야,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기쁘다. 마님께서 안 계시니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마당쇠는 향단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레 그녀를 안았다. 향단아, 나도 그렇다. 매일 너를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 이렇게라도 내 곁에 있는 순간이 내겐 더없이 소중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잠시나마 행복해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대감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의 짧은 행복은 그저 순간일 뿐이었고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김대감은 집안의 적막함을 이상하게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방으로 다가갔다가 문틈으로 보이는 광경의 발걸음을 멈추었다. 향단과 마당쇠가 서로 엉겨붙어 있는 장면을 발견한 것이었다. 놀란 향당이와 마당쇠는 얼어붙었다. 대감님. 천한 것들이 엉겨붙어서는 김대감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언가가 앙금처럼 쌓여갔다. 천한 것들이 엉켜있는 것을 본 것도 본 것이었지만 감히 종들이 허락도 없이 짝짓기를 한 게 화가 났다.
자신이 무시하던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불쾌함과 분노가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저녁 무렵 김대감은 향단을 불러 세웠다. 향단아, 이 부인이 떠난다고 말한 것은 언제였느냐?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김대감의 눈치를 살폈다. 대감 나으리, 그날 마님께서 떠나실 때도 제가 전하지 못한 이유가 사실 마님께서 연유도 없이 떠나신 터라 저도 미처 대감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대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갑자기? 무슨 이유로 그리 급하게 떠났단 말이냐? 향단은 당황하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김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더는 묻지 않겠다 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향단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대감 나으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사옵니다. 잠시 후 향단은 마당쇠를 찾아가 이야기를 전했다. 마당쇠는 향단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향단아, 대감 나으리가 너를 많이 꾸짖었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향단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마당쇠야, 우리 더는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될 것 같아. 대감 나으리께서 모든 것을 아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던 걸 눈치채신 게 분명해. 마당쇠는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향단아, 그렇지만 난 너를 떠날 수 없다. 우리가 이대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향단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도 너와 함께 있고 싶다. 하지만 지금 대감 나으리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해. 마당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다, 향단아.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가 무사하기를 바란다. 앞으로 더 신중하게 행동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그 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절박해졌고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김대감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켜 있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것인가? 내가 무시하고 지나친 것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한편 이 부인은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며 근처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기이한 선비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서 카사노바 선비로 불렸다. 카사노바 선비는 이 부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부인,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소이까? 이에 이 부인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설명하니 마님, 가끔 답은 우리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지요. 고기를 먹고 몸을 단련하면 옥문의 힘도 피부의 탄력도 넘칠 것이요. 건강을 찾고 싶으시면 몸을 단련해야 합니다. 이 부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몸을 단련하라 하셨습니까? 저는 그저 제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만. 카사노바 선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마음의 고통도 결국 몸의 건강과 연결된 법입니다. 몸이 강해지면 마음도 따라 강해질 것입니다. 이 부인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간 그녀는 바로아 반신 단련을 시작했다. 몸을 단련하자 날이 갈수록 이 부인은 자신감이 붙어 혈색은 좋아졌고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이 부인은 운동을 하던 중 잠시 쉬면서 자신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구나. 내 몸도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운동을 계속했다. 매일같이 하던 단련들도 이제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몸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며 즐거움을 찾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 이 부인은 시장을 다시 찾았다. 시장에서 이 부인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라워했다. 어머, 저기 이 부인 아니십니까? 얼굴이 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이 부인은 상인들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제 몸을 단련하고 나니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몇 주 후 카사노바 선비는 시장에서 다시 이 부인을 보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카사노바 선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부인에게 다가갔다. 마님, 이제 정말 완벽하십니다. 제가 말한 대로 몸을 단련하셨군요.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즐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부인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은 상태였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선비님, 당신의 조언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카사노바 선비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마님의 행복을 빕니다. 당신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부인은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힘차고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이 부인은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이제 과거와 달랐다.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 이상 남편의 무관심과 외면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남편 김대감이 여종 향단과 함께 곳간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감은 향단에게 손짓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향단아, 이런 때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겠느냐? 너도 알겠지만 이 부인과의 사이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때만이 편안하구나. 향단은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감 나으리, 저는 언제나 나으리 곁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아시면 어쩌지요? 마님은 여전히 대감 나으리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마음이 상할까 걱정입니다. 김대감은 냉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 여인에게서 기대할 것은 없소. 그녀는 그저 장인의 재산 때문에 곁에 둔 것뿐이니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그 여인은 나를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나와의 연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사실 김대감이 이 부인과 결혼한 이유는 그녀의 장인의 재산을 탐냈기 때문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이 부인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언젠가 그녀를 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만들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향단은 잠시 머뭇거리 김대감의 품에 안기며 속삭였다. 그러면 저는 나으리께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마님보다 저를 더 아껴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나으리의 곁에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향단을 꼭 끌어안았다. 이 부인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가슴은 무너지는 듯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고요해졌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대감은 이 부인을 발견하자 오히려 당당하게 비난을 퍼부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내가 내 곁에 있어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부인은 남편의 비난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눈빛을 굳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요, 대감. 당신이 저를 몰라본 겁니다. 제 노력을 무시하고 제 마음을 외면한 건 바로 당신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무관심에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오늘부로 우리 연을 끊겠습니다. 김대감은 이 부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나를 떠난다고? 내가 무슨 권리로?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폈는데 감히 아녀자인 내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 부인은 굴하지 않고 고개를 꼿꼿이 들었다. 저는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더는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려 했던 당신과의 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당신은 저를 보살펴 아껴준 것이 아니라 저를 억눌렀을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것입니다. 김대감은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에 떨었지만 이 부인의 눈빛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향단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 김대감의 품에서 조심스럽게 물러났다. 이 부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주저함이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되찾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후회가 들 정도였다. 그 후 김대감은 외도와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되어
관직에서 쫓겨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의 몰락은 자업자득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추한 행실을 비웃었고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반면 이 부인은 이제 자유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로서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강한 힘을 느꼈다. 그 힘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감이었고 이제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뒤 부인은 길을 걷다가 한 처녀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소박을 맞아 비참한 표정으로 울고 있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처녀는 눈물을 닦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저는 소박을 맞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인은 처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내게 참 좋은 비법이 있어. 그 비밀을 알려드리리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 고을의 노름을 좋아하는 이충도란 나무꾼이 살았다. 그는 어려서부터 못생긴 얼굴에 번번한 재주 없어 연애란 구경해 본 적도 없고 홀로 나무에서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처지였다. 어느 날은 충도가 언제나 그렇듯이 노름판에서 돈을 잃었다. 이도령댁 사랑방에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투전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충도 혼자만 죽을 상이었다. 아이고, 충도는 벌써 돈을 다 잃었냐? 그렇게 됐소. 노름을 하면 돈 따기도 잃기도 하는 것 아니겠소? 껄껄. 난 자네가 돈을 딴 걸 본 적이 없거늘. 뭐 언젠가 크게 한번 따지 않겠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충도였다. 며칠간 열심히 나무에 모은 돈 잃으니 오죽할까.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밤새 도박을 하고 나니 벌써 희끄무레한 새벽이 되어 동이 트고 있었다. 오늘도 잃기만 하는구나. 허나 사내로 태어나 제대로 된 노름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나? 돈이야 나무에서 또 벌면 되지. 옆집 명수애미가 돌아오는 충도를 보곤 말했다. 어이구, 총각. 오늘도 또 노름인가. 비록 자네가 어렸을 적 부모를 여의어 홀로 살고 있다곤 해도 이제 혼기도 찼으니 혼인하고 노름은 끊고 똑바로 살아야 하지 않겠나. 말씀 고맙습니다만 그래도 사내로 태어나 손 씻기 전에 한 판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잃은 거 생각하다간 평생 못 끊는 법이여. 눈 딱 감고 그만둬. 됐습니다. 도박 그만둘 생각도 혼인 생각도 영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저 건너에 자네와 같은 처지에 처녀가 한 명 있는데 한번 만나보질 않겠어? 죄송하오나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힘듭니다. 충도는 말을 마치고 도망치듯 방에 들어가 잠잘 준비를 했다. 중얼거리길. 내가 봐도 한심한 나 같은 놈에게 올 여인이 있을 리 없지. 그래, 이럴 게 아니라 나도 노름을 끊고 번듯하게 살아봐. 혹시 알아? 토끼 같은 마누라 얻어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 날 울지. 다음 날이 되자 충도는 나무를 하러 산을 가려고 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이 도령이 부르는 게 아닌가. 이복의 충도, 어딜 가나? 지금 투전판이 한창인데 자네도 끼지 않겠나? 아닙니다. 저 이제 노름 그만두고 번듯이 살아보려 합니다. 아이고, 나는 새가 떨어지겠군. 돈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내 필요하면 몇 냥 빌려줌세. 그 말을 들은 충도는 자제하지 못하고 그만 이도령을 따라 투전판을 간 것이다. 허나 몇 시즌도 지나지 않아 충도는 빌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아니 충도 자네 벌써 죽었나? 꼬꼬대기구먼. 아이고, 왠지 날이 아닌 것 같건만. 전 이만 일어서겠습니다. 아쉽게 됐구만. 들어가게. 돈은 다음 주까지 갚으면 되네. 충도는 떠나기 전 변소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충도 저 녀석은 맨날 잃기만 하는구먼. 허허. 저 녀석이 소문난 호구일세. 호구. 흐흐. 나무 한 돈 다 갖다 바쳐도 노름은 못 끊지요. 저 한심한 놈 같으니. 그런 말 말게.
덕분에 우리 주머니가 늘 이렇게 두둑한 게 아닌가? 이 말을 엿들은 충도는 마음이 참 착잡했지만 달리 누구에게 화를 내겠는가. 투전판에 따라간 것은 순전히 자신의 책임인 것을. 답답한 마음의 충도는 산 깊숙이 들어가 나무를 했다. 그나저나 이곳은 못 와본 곳인데. 내 정신이 없어. 너무 깊이 들어왔구나. 정신이 없어 평소보다 인적이 드문 음습한 산기슭까지 들어온 것이다. 나무를 하며 충도는 중얼거렸다. 아이고 데이고. 산신령 있거든. 나 충도 인생 고쳐주오. 늘상 이렇게 하루 벌어. 하루 산이 참 쉽지 않구려. 아이고 데이고. 상제 있거든. 나 충도 인생 고쳐주오. 여인도 없이 홀로 산이 홀로 죽겠구려. 그렇게 나무를 하고 지게 매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너무 배고픈 것이었다. 정신없이 나온 나머지 먹을 것도 안 챙겨온 게 아닌가. 주변 무언가 먹을 게 있나 찾아보니 칡뿌리가 보이길래 캐먹었다. 충도는 칡뿌리를 베어물며 되뇌었다. 이 한심한 놈. 나무를 해 돈 몇 푼 번 것 다 도박으로 날리니 어찌하면 좋으냐? 내 손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도박을 끊어야지. 허나 도박을 할 때를 빼면 인생이 참 기고하고 구슬프니 견딜 수 없구나. 그렇게 칡뿌리를 우적우적 먹는데 옆에 도라지도 눈에 띄역해서 보따리에 넣었다. 뭔가 보통 도라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충도 머릿속엔 투전판 생각만 가득해 그냥 도라지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도라지가 아니라 100년 묵은 산삼이었다. 정말 신령님이나 상제가 충도에게 내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충도는 무식해 그 사실을 몰랐다. 하긴 산삼이란 것이 어디 보통의 물건인가. 보통 사람이라면 알 일이 없었다. 100년 묵은 산삼이란 굉장히 귀한 약재여서 잘만 내다 팔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물건이었다. 도라지는 이따가 배고프면 먹어야겠다. 이만 내려가야겠군. 그것도 모르고 충도는 그걸 간식으로나 먹을 생각이었다. 산에 다 내려오니 이미 어두컴컴한 밤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당도하니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잘 보니 건너 마을에 사는 돌팔이 약재상 장노인이었다. 아니, 장노인 아닙니까? 어서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러나 장노인은 정신을 잃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지병이 도져 쓰러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일단 내 집으로 데려가 간호해야겠다. 그래서 충도는 지게를 마을 어귀에 놓고 장노인을 업어 집으로 데려갔다. 장노인이 기진맥진해 혼절하기 직전인데 충도는 노인이 배고픈 줄로만 알고는 집에 먹을 게 통없구나. 아까 먹으려던 도라지나 드려야겠다. 해서 충도는 잘 씹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산삼을 씹어 입안에 넣어주었다. 100년 묵은 삼의 효력 때문인지 장노인은 지병이 낫고 기운이 펄펄 끓어올라 눈을 떴다. 내 분명 죽는 줄 알았건만 눈을 뜨다니. 자네는 누구인가? 내게 뭘 주어 이리 힘이 넘치는 것인지 참 기이하도다. 어르신, 눈 뜨셨습니까? 마을 입구에 쓰러져 계시길래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는 충도라고 하는구먼요. 가만 보자. 그 나무하는 이 충도인가? 정말 고맙구려. 헌데 내게 뭘 먹였다고? 이 풀뿌리를 먹였구먼요. 이파리만 남은 산삼을 보자 장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이고, 이건 산삼이 아닌가? 가만 이 이파리 크기를 보니 못해도 좋기 몇백 년은 묵었을 것인데 이 귀한 것을? 산삼? 그 귀하다는 산삼이요? 도라지가 아니라. 왠지 온 몸이 뜨겁고 기운이 펄펄 끓는 게 예삿 일이 아니니라. 이 참 큰 은혜를 졌네 그려. 그래도 그렇지 그 귀한 걸. 아이고, 내 팔자야. 내 배운 게 없어. 산삼인지도 모르고 홀랑 날렸구나. 장노인은 그 말을 마치곤 남은 이파리마저 개눈 감추듯 씹어 먹었다. 이왕 먹은 김에 이파리까지 먹어야 기운이 온전히 들어오지. 내 복도 지질이 없지. 내 팔자 피는 걸 망치니 어찌하냐. 오도방정 좀 그만 떨게. 이미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 내 삶을 토하기라도 할까? 사연이 어찌 됐던 간에 귀한 걸 먹었으니 내 감사하네. 그래도 장노인이 덕분에 괜찮아지셨으니 다행이지. 기운 쓸 일도 없는 제가 간식으로 먹으려 했슈. 내 일이 되었으니 작은 사례라도 함세. 같이 저 건넌 마을 내 집에 좀 들르세. 해서 충도와 노인 하룻밤 자고 아침에 길을 나섰다. 허나 충도 아직도 산삼 홀랑 날려먹은 일에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아찔아찔했다.
게다가 마을 입구에 가보니 자기가 내려놓은 나무 해놓은 지게도 누군가 가져갔는 안 보이는 것이었다. 나무도 잃고 지게도 잃고 산삼도 잃었구나. 그만 좀 칭얼거리게. 내 살해한다 하지 않았나? 이래봬도 약재상이니 귀한 약재 몇 개 챙겨줌세. 그래도 충도는 전혀 기대가 되지 않았다. 듣기로는 장노인이 하는 약재상은 돌팔이라 의원들도 별로 즐겨 찾지 않는다.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저 멀리서 이도령이 충도를 불렀다. 이복의 충도 아닌가. 오늘도 투기판이 한창인데 자네 없으니 섭섭하구먼. 충도는 어제 엿들었던 기억 때문에 기분이 팍상했다. 툴툴대며 말하길. 오늘은 장노인을 댁에 매셔드려야 해서 다음에 하겠소. 아이고, 자네가 없으니 할 맛 안 나네 그려. 내일도 할 터이니 빨리 오시게. 내 돈 갚는 것 잊지 말고. 충도 대꾸 안 하고 길을 떠나는구나. 장노인 그 모습 보고 말하니. 자네, 노름을 하는가? 내 자네에게 줄 선물이 생각이 났네. 근데 자네 혹시 저는 노름 안 할 터이니 그런 말 마십시오. 내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끊는 일을 본 적이 없네 그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동안은 그만두려 합니다. 알겠네. 헌데 내가 주는 선물을 쓰는 데에는 자격이 필요한데 그건 차차 말하고. 어느새 해가 중천이어 장노인의 약재상에 도착했다. 그래서 줄 사례가 무엇인지요? 비싼 약재면 돈으로 주셔도 될 터인데. 그러면 자네가 그 돈을 또 홀랑 노름으로 날려먹을 게 아닌가? 직접 먹는 것이 좋을 터. 그건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장노인이 저 구석에서 환약 같은 것을 감싸 가져오며 말하길. 이 약은 내가 동의보감을 보고 만든 것인데 효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모르겠네. 충도는 속으로 이 돌팔이 영감에게 속았구나. 역시 돌팔이였어. 라며 후회했다. 장노인 그 모습을 보고 말했다. 어찌됐든 이 약은 투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약인데 다만 먹는 이의 양기가 가득해야 한다 하더구나. 자네 혹 여인과 교합해본 경험이 있나? 아니, 어르신께서도 저를 놀리십니까? 그래요. 전 여인네와 사귀어 본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껄껄, 자네를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합을 하지 않은 양기 가득한 수총각이 먹어야 효험이 있다고 써 있어서 말일세. 게다가 산삼을 씹어보기라도 했으니 양기가 더욱 넘칠 것이야. 충도 생각해보니 삼을 씹어 장노인을 주었던 터인지 산삼즙이 몸을 뜨겁게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덮여 있거나 가려진 것도 또렷이 보인단 말이지요? 나도 먹어본 적이 없으나 책에 따르면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군. 아무래도 먹는 이의 체질을 크게 타는 모양이야. 충도는 반신반의하면서 환약을 집어삼켰다. 쓴 맛이 가득 올라왔으나 참고 억지로 집어삼켰다. 그러나 약을 먹었는데에도 별다를 차이가 없었다. 별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뭐 약이 먹자마자 효험이 있을 리가 있나? 좀 기다려보게. 헌데 노인장께선 산삼을 먹자마자 벌떡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허멈, 뭐 약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좀 기다려보게. 충도는 상심을 감출 수 없었다. 귀한 산삼을 대가로 얻은 거라곤 돌팔이 영감이 준 환약뿐이니 만약 그 약으로 정말 투시안을 얻었더라면 노름판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일도 아닐 터였다. 허나 역시 돌팔이었던 것일까. 크게 실망을 하며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갔다. 그 산삼을 주지 말걸. 지게를 마을 입구에 세워두지 말걸. 아니 애초에 도박을 하지를 말걸. 그렇게 되뇌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남은 건 상심에 찬 마음뿐이었다. 이후 며칠간 충도는 열심히 나무만 하며 돈을 벌었고 이도령에게 돈을 갚으러 다시 노름이 열리는 이도령 댁 사랑방으로 갔다. 사랑방엔 벌써 사람들이 335 모여 시끌시끌했다. 이도령님, 내 빌린 돈 갚으러 왔소이다. 어디 보자. 이 문까지 딱 맞는구먼. 어때? 오늘은 투전할 생각이 없나? 충도는 됐다고 거절을 하려 했지만 노름판 열리는 것을 보자 자제를 할 수 없었다. 알겠소. 오늘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그러나 충도 늘 그렇듯이 가진 돈을 다 잃고 말았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맨날 잃기만 하는 놈이 오늘은 뭐가 다른가? 충도 크게 낙심하며 어리 빠져 남의 패나 보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희끗희끗하며 비치기 시작하더니 뒷면이 무슨 패인지 보이길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엇냐? 정말 그 장 노인이 준 약이
효험이 있는 것인가? 이게 말이 되나? 패가 뒤집힐 때 보니 정말 충도가 본 그 모습 그대로였다. 충도가 투시안을 얻게 된 것이다. 충도의 가슴이 방망이질하듯 쿵쾅거렸다. 간신히 입을 열어 이도령에게 말하길. 도련님, 돈 좀 빌릴 수 있겠습니까? 허허,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게야? 빌려줄 수야 있네. 이자가 좀 세긴 하지만 제가 어젯밤에 돼지 꿈을 꾸었지 뭡니까? 큰돈. 충도는 그날 노름판을 휩쓸다시피 하며 큰 돈을 거머쥐었다. 거의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눈을 커다랗게 뜨었다. 충도는 일부를 개평으로 주고는 떠났다. 새벽녘의 공기가 찼지만 그런 건 개의치 않았다. 피었다. 드디어 내 인생이 폈다. 난생 처음 거머쥔 큰 돈이었다. 장노인이 준 약이 정말 효험이 있다니. 이렇게 큰 돈이면 흰쌀밥에 고기 반찬, 새 옷이며 새 도끼, 혼례할 돈까지도 모자람이 없었다. 아니, 더 벌 수 있다. 이 투시안과 함께하는 한 충도는 도박 투전판에서 무적이 될 수 있던 것이다. 흥분감이 채 가시지 않아서였을까. 발걸음이 가벼웠고 그와 반대로 심장은 쿵쿵 뛰었다. 집에 도착하자 마침 옆집에서 맞겐 명수애미가 또 말을 걸었다. 아이고, 총각 웬일로 얼굴이 펴 보이는구만. 요새 도박 끊었다니 참말이여. 아주머니, 그건 차치하고선 그 일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 건넌 마을 참한 아씨가 있다고. 아, 그 건넌 마을에 홍기찬, 김희란라는 여인네가 있네. 자네와 처지도 똑같고 하니 내 여간 딱한 것 아니더라고. 어떠시오? 나 한번 소개시켜줘. 나도 장기를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아니 사람이 영딴판이 된 것 같구먼. 무슨 일 있었나? 별일 없소. 다만 사내로 태어나 여인 한 번 품어야 하지 않겠소? 그래서 며칠 뒤 충도는 희란이라는 여인과 선을 보게 되었다. 한편 충도는 큰 돈을 딴 담례로 떡을 사다가 장노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갔다. 때마침 장노인이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인기척에 깬 장노인을 보며 충도 말했다. 어르신, 충도 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말씀해 주신 대로 가려진 것도 또렷이 보입니다. 투시가 된단 말입니다. 충도는 들떠 이야기했다. 아니, 나도 반신반의하며 만들었건만. 정말 효험이 있단 말인가? 이거 참 신기하구만. 예, 어르신. 덕분에 도박으로 큰 돈을 땄습니다. 예끼, 그 좋은 약을 쓴다는 게 고작 노름이라니. 하루빨리 끊길 바라네. 예상 밖의 질책에 충도는 조금 놀랐다. 아니, 어르신. 투시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데가 노름판 아니겠습니까? 원래 노름이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 했네. 게다가 자네, 약이란 본디 그 효험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 그러면 그 약을 좀 더 만들어 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 약 하나를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나? 자그마치 10년일세. 재료는 저 먼 남만부터 명에서 공수해온 아주 귀한 것들이요. 만드는 데에도 정성 가득하고 중간에 단 하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아니 되네. 그 약이 성공한 것 그게 기적이란 말일세. 아니, 그럼 이 투시안도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말이외까? 응, 그럴 수도 아닐 수도 나도 잘 모르겠구먼. 충도는 속으로 이럴 게 아니라 효험이 떨어지기 전에 도박으로 돈을 왕창 따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응,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양기를 보존해야 그나마 효험이 길게 갈 걸세. 혹여나 여인을 품는다거나 해선 안 돼. 충도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날 충도가 선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 희란이라는 여인을 처음 보게 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떠나는 길 저 멀리 이 도령이 보이는 게 아닌가? 해서 충도 이 도령 불렀다. 아이고, 도련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냈네. 자네가 돈을 싹 쓸어가. 다들 죽을 소리만 하지. 원래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는 게 노름 아닙니까? 그래, 혹 오늘 밤에는 노름 안 하는지요? 하기는 하네만. 자네가 그날 그렇게 돈을 크게 딴 것으로 사람들이 뒷말이 많아. 속임수를 썼느냐는 둥. 잡아 족을 치자는 둥. 자네와는 노름하기 싫다는 둥. 그래도 원하면 내 자리를 마련해 줌세. 다만 종목은 내가 정하는 걸로. 무슨 종목입니까? 그건 내 밤에 말해주지.
돈 두둑히 들고 오라고. 신나게 놀아봐야지. 그렇게 이도령은 떠났다. 선을 보는 장소에 가니 희란이란 여인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희란이는 얼굴이 희고 입술을 새초롬하니 가히 절세의 미인이라 할 만했다. 둘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니 통하는 것도 많고 말을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 둘 다 부모를 일찍 여의었다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다. 희란이 입을 열었다. 저도 늘 혼자이기에 외로워 가정을 꾸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 낭군 될 사람이시라면 도박을 하지 않는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어미에게 들으니 도박을 즐겨한다 들었습니다. 물론 흠잡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는 돈이란 땀을 흘려번 돈이야말로 진짜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저 저희 생각이온데 어떠하시온지요? 나도 늘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게다가 희란, 그대와 같은 미녀라면 더욱이 좋소. 내 약조하겠소. 다음번 만날 때까진 도박을 끊으리다. 그리 말하면서도 충도의 머릿속은 사실 온통 눈앞 희란뿐이었다. 투시한 덕에 희란의 옷 너머까지 또렷이 보였기에 충도의 그곳은 양기가 충만하여 분기탱천한 상태였다. 희란의 뽀얀 가슴과 매화 꽃잎같이 붉은 꼭대기가 충도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 약조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다음번에 또 뵙사와요. 그렇게 희란과 충도는 다음번 만나길 약속하며 자리를 떠났다. 충도는 투시안으로 본 희란의 알몸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참 지나서야 충도 중얼거렸다. 그래. 약의 효험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마지막으로 오늘 크게 한 판 벌인 후에 희란과 오손도손 살자. 그리하면 너무나 행복할 듯 하구나. 그리하여 대망의 도박이 시작되었다. 충도는 전 재산을 보따리에 싸서 이도령의 사랑방에 찾아갔다. 충도가 도착하기 전 이도령은 기생들과 음식 술을 차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매양이 잘 알아들었겠지? 그 충도라는 멍충이에게 딱 붙어 혼을 쏙 뺏어야 하네. 걱정 마시와요. 제가 남자들 한두 번 상대해 봤겠습니까? 충도의 돈을 벗겨내려 미인계와 술을 준비한 것이었다. 충도가 도착하니 전과 달리 사랑방에는 5명의 사내만이 있었다. 그리고 기생 3명 정도가 술상 옆에 앉아 있었네. 들게나. 오늘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세. 충도라 하셨지요? 소녀 한 잔 따라보겠습니다. 매양이는 충도의 옆에 딱 붙어 앉았다. 덕분에 매양의 보드란 가슴이 충도의 살결에 닿아 느껴졌다. 안 그래도 투시안까지 더해 매양의 알가슴을 보자 충도는 집중을 할 수가 없었다. 준비되었는가 자네? 일단 하던 대로 투전을 해볼까? 그렇게 투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충도는 돈을 잃기만 했다. 여전히 투시는 잘 되었는데 말이다. 충도는 속으로 땀을 뻘뻘 흘렸다. 이럴 수가. 저 투전은 사기패다. 5명이 작당을 하고 나를 홀랑 벗겨먹으려 하는구나. 허나 사기패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 내가 투시안을 갖고 노름을 한다는 걸 만천하에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양은 옆에서 술을 권하며 붙어대고 하니 정신 못 차리고 벌써 가져온 돈의 반을 잃은 것이다. 전 재산의 반을 말이다. 허허,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봅니다. 이만 일어나지요. 아니, 벌써 어딜 가시려고? 투전이 안 맞으면 뭐 다른 게임이라도 할까? 그게 무엇입니까? 간단하네.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주사위 놀이지. 그릇 속에 주사위를 굴리고 덮어 무슨 숫자인지 맞추는 놀이일세. 충도 속으로 생각하길. 그것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투시안과 함께하면 못할 게 뭐 있을까? 좋습니다. 하시지요. 해서 첫 번째 주사위가 굴러갔다. 충도 뜸을 들이다 말하니 6이요. 한이 정말 6이었다. 충도 또다시 돈을 휩쓸어 가져가나 판돈이 적어 푼돈을 얻었을 뿐이었다. 만회하려면 판돈을 올려야 했다. 내 다음 판 가진 돈 전부를 걸겠소이다. 이거 참, 누구 한 놈 죽겠구나. 오냐, 시작하자. 그때 매양이 갑자기 입을 맞추었다. 어머, 너무 멋지시와요. 요염한 웃음과 함께 매양이 충도를 끌어안았다. 입을 맞춰서였을까? 그때 충도의 투시안이 사라졌다. 이를 어째? 보이지 않는다. 이를 어찌하면 좋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자, 어서 맞추어 보게. 이번 숫자는 무언가? 충도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만약 맞추지 못한다면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잃을 것이다.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노름을 하지 말라던 명수애미의 말, 장노인의 말, 희란의 말, 그것들 다 무시한 결과가 이것이란 말인가. 심장은 방망이질 치고 식은 땀이 물오듯 흘렀다. 대체 무엇이 답이랴. 알 수가 없었다.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뜸을 들이니 이도령 채근했다. 이복에 자네 어서 말하라지 않나? 충도 간신히 입을 열며 말하기를. 내 이번에 이겨도 저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으리다. 허 자네 이제야 도박이 무섭단 걸 알았나? 하지만 어째 모르는 건 없네. 말해보게. 6이요. 6. 그렇소, 6. 이번에도 또 6일 것이요. 그래. 여기 있는 사람 모두 큰 돈을 걸었다. 과연 어떨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하며 그릇을 젖혔다. 충도가 6을 말한 것은 그저 감이었다. 그저 감. 아마 이도령이 주사위에 술수를 썼을 것이고 그래서 6만 나오는 주사위일 것이라는 감. 뚜껑이 열리고 충도는 그릇만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충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사위의 눈금은 오였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며 무어라 중얼거렸지만 도통 들리질 않았다. 결국 다른 우승자가 나왔고 충도에게 다시 기회가 오기 전 그가 돈을 다 가져갔다. 충도는 미련 없이 일어서서 나왔다. 이도령이 돈을 빌려준다 해도 그저 박차고 나왔다. 하염없이 걸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다시 도박을 안 하리라. 결연한 그의 의지와 달리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다. 며칠 뒤 희란과 충도는 다시 만났다. 충도는 도박을 완전히 끊어 안색이 달라졌다.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해진 것이었다. 몸뿐이랴 이전과 달리 인생을 도박에 탕진하지 않아 건강해졌다. 희란이 말했다. 도박을 끊으셨습니까? 그렇소. 내 모든 재산을 잃고서야 끊었소. 정녕 다신 도박을 하지 않으실 겁니까? 내 이제야 깨달았소. 도박은 손도 대는 것이 아니란 것을. 그제서야 희란이 웃으며 이야기했다. 도박에 빠진 이는 도박밖에 할 수 없지요. 하지만 도박을 끊은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없는 게 없답니다. 그렇게 희란은 충도를 안아주었다. 둘은 사랑에 빠졌고 혼인해 오순도순 살았다고 한다. 충도는 혼잣말로 하늘이 내게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희란을 내게 내어주셨구나. 라며 웃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목수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김진으로 괴팍하다는 평을 듣고는 했어요. 김진 저놈은 맨날 111이구만. 대패질만 하루 종일 하곤 말이야. 하도 깐깐해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집에 가지도 않고 밤새 나무나 다듬는다는구먼. 그런 말 말게. 알고 보면 저리 꼼꼼하고 잘하는 이 흔치 않아. 큼지막한 나무 토막 자르는 거에 저리 공들일 게 무엇 있어. 근처 주막에 과부 명의가 와 김진에게 말하기를 이복의 김진이 자네 형만덕이가 우리 주막에서 술에 퍼질러 쓰러졌으니 퍼뜩 데리고 가게. 또 그놈의 술이나 먹고 내 형만 아니었다면 가만 안 뒀을 걸세. 얼굴과 팔에 화상 자국이 있는 이가 엎어져 자고 있었는데 그의 형만덕이었습니다. 늘 술 마시고 돈 빌려다 노름만 하는 만덕. 김진은 그런 형이 싫었습니다. 김진은 어린 시절 비좁은 집에서 잘 먹지도 못하고 자라 늘 큰 집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목수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작은 마을이라 목수가 몇 없었고 대목장은 허씨 한 명뿐이었습니다. 집에 큰 틀을 설계하고 큼직한 일을 하는 대장 목수를 대목장이라고 불렀는데 김진의 목표가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언젠가 대목장의 자리에 오르리. 그리하여 한양에 올라 큰 돈을 벌고 큰 집에서 살리라. 열심히 대패질을 하고 있는데 대목장 허씨가 김진을 불렀습니다. 김진, 자네가 일하는 게 꼼꼼하다 들었네. 이번에 대들보로 쓸 나무 한번 찾아볼 수 있겠나? 김진사댁 집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내 믿고 맡겨보겠네. 김진은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진 대들보에 쓸 나무 구하러 산을 올랐습니다. 평소에 봐놓은 놈 있어 보러 갔는데
마침 거기다 오줌을 누고 있는 처녀를 보았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민희로 참하디 참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처녀의 얼굴에 빠질 법도 한데 김진은 보자마자 퍼뜩 화부터 냈습니다. 이봐. 지금 뭘 하는 짓이오? 그 나무는 대들보로 쓸 귀한 것인데 부정타게 오줌을 싸다니 당장 그만두시오. 민희는 외간 남자에게 오줌 누는 꼴을 보여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김진은 그런 것 상관없이 와서 나뭇잎을 뜯어 나무에 묻은 오줌을 닦았습니다. 소녀 실례했습니다. 너무 급해 나무에 실례를? 오줌을 누워 실례했다는 것이지요. 됐고 부정탄이 썩거지시오. 말이 너무 심하시와요. 민희야 어디 있냐? 저 멀리서 한 아저씨가 걸어왔습니다. 민희의 아버지였습니다. 민희의 외모는 아버지를 닮은 것일까요? 민희 아버지는 출중한 미남이었습니다. 민희 아버지는 민희를 찾아 걸어오다가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그만 넘어졌습니다. 그참에 바닥에 흘린 민희의 오줌이 민희 아버지 얼굴에 잔뜩 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아프다. 근데 흙이 왜 이리 축축하고 비릿하냐?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머리가 빙빙 돌아 잘 걷지도 못하겠소. 민희 아버지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것 참 어찌하면 좋은가? 초면에 실례이오나? 혹 저희 아버지를 집까지만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십니까? 김진은 인지상정이라 어쩔 수 없이 곤혹스런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민희 아버지를 업어 데려다 주기로 하였지요. 민희 애비에게서 민희 소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알 수 없는 향을 내고 있었다지요. 하지만 김진은 그 향이 왠지 싫지는 않았습니다. 민희가 사는 집은 초라한 거의 움막에 가까운 집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김진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김진 자신도 비좁은 움막에 살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김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작은 움막에 살다가 어느 날엔 움막에 불이 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과 자신은 거리에 나앉아 하루하루 근근히 살던 시절을요.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이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례로 뭐라도 차려드려야 하나? 형편이 보시다시피 변변치 않습니다. 어찌하여 노쇠하신 부친을 두고 이런 집에서 살고 계신 것이오, 처자? 김진의 말투는 아까 전과는 다르게 부드럽고 조심스런 어조였습니다. 그게 사정이 있어. 다른 마을에서 건너온 후 며칠 전부터 이리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쩔 작정이오? 모르겠사옵니다. 이리 살면 아니 되오. 사람이 무릇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하거늘. 그것은 압니다만서도 방도를 알려주시와요. 일단 어느 정도 괜찮아질 때만이라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도록 하시오. 예? 아니 어찌 처음 본 저를 선뜻 도와주신단 말이십니까? 사람이 일단은 비 안 새는 데에선 살아야 하지 않겠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처음 본 분의 집에 불쑥? 사람나고 예법이 있지. 노쇠한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리하시오. 날도 이제 쌀쌀해지거늘. 예, 이 은혜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래, 내 잊지 않고 따박따박 받을 것이니. 민희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까칠하다가도 부드럽고 부드럽다가도 꼭 얄미운 구석이 있으니 참 어렵구나. 집에 가니 김진의 형 김만덕이 마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그분들은 니시냐? 사정이 딱한 분들인데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살기로 했소. 아이고, 집에 군 식구가 늘어나는구나. 그러는 형도 나에게 얹혀 사는 것 아니오? 그야 그렇지. 뭐 나야 사람 많으면 시끌시끌하고 좋지 뭘. 그리하여 김진은 형 만덕이와 민희 아버지 이렇게 네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민희는 주모가 일하는 주막에서 틈틈이 일손을 거들기로 하였고요. 남정네 둘만 살던 집에는 조그만 활기가 감돌았습니다. 민희는 꼭두 새벽부터 부엌에서 불을 떼고 있었어요. 아침들 드십시오. 오랜만에 푸짐한 아침이었습니다. 허멈, 모두 들잤구나. 간만에 고기까지 먹는구나. 무슨 일이오, 처자? 주막에서 남는 재료 좀 받아왔습니다. 주모가 제게 잘해주셔요. 그 명의가? 늘 고맙네 그려. 민희 아버지의 양뺨이 붉어졌다. 고맙게 먹겠소이다. 맛있구려. 김진은 제일 먼저 밥그릇을 비우고는 일어났습니다. 일이 있어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숭늉이라도 드시고 일어서시지.
냅둬요. 저놈은 일에 미쳐가지고 하루 종일 일만 해요. 만덕이 자네는 만날 주막일 가. 술 마시고. 허, 인생이 뭐 별겁니까? 김진은 별다른 대꾸 없이 일어났습니다. 대목장 허 씨의 눈에 든 뒤로 더욱 열심히 일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지요. 김진은 늘 어딘가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번 일에만 몰두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번에 대목장 눈에 들어 언젠가 대목장이 되는 것도 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대목장은 집을 짓는 큰 일을 좌지우지하는 대장이지요. 먹고 살기도 헐수월할 것이고 잘만 하면 큰 집에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김진에게는 언제보다도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허허, 오늘도 자네가 1등으로 도착했구먼. 일을 하던 김진 뒤편에서 허 씨가 나타났어요.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래야지. 나는 조만간 은퇴할 계획이라네. 만약 이번 일 잘 되면 자네가 그 뒤를 이었으면 하는구먼. 내 그땐 여러 가지 가르쳐 줌세. 부족한 제게 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질 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다만 늘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네. 자네는 좀 더 여유롭게. 응? 여유?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김진에게 여유란 참 낯선 말이었습니다. 늘 일에만 몰두했지요. 점심이 되자 미니가 새참을 이고 나타났습니다. 이것 좀 드시고 하셔요. 고맙소. 잘 먹으리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허허, 오늘은 영날이 아닌가. 목재는 들여놓고 오늘은 마무리하지. 정리를 마치고 오니 미니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비를 피하며 조용히 새참을 먹었지요. 오늘은 일이 없는데 무얼 하시나요? 요즘 바쁘게 지내셨으니 쉬시는 건 어때요? 나는 쉴 때 건축 관련 서적을 읽는다오. 열심히시군요. 그래도 오늘은 좀 쉬어요. 비가 오는데 무얼 할 수 있겠어? 뭐 어때요? 이미 홀딱 젖었는걸. 그 말에 무심코 김진은 미니의 가슴팍을 쳐다보았습니다. 젖은 저고리 사이로 살결이 비쳤지요. 어느새 몇 달이 지나고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진사댁 기와집도 완성을 앞두고 있었지요. 하지만 미니의 아버지 병세가 안 좋아져 미니 아비는 늘 병상에만 누워 있었답니다. 어느 날은 주막 일이 일찍 끝나 미니가 계획보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문을 열어보니 주모인 명희와 아버지가 알몸으로 교합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아니, 미니 벌써 왔니? 미니는 민망해 눈 둘 곳을 몰랐습니다. 주모 명희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나갔습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나는 이만 가보겠네. 호호. 아프신 몸으로도 그 짓이십니까? 몸이 좀 나으실 때까지만이라도 참으실 순 없습니까? 그것도 남의 집 얹혀 살면서요. 허멈, 음양의 합일이 중요한 법. 됐다. 내 몸 내 알아서 하마. 이건 나을 병 아닌 것 같다. 저번에도 이러셔서 우리가 이 꼴인 거 아니에요? 됐다. 내 노년이 되니 적적해 그런다. 그게 그리 큰 죄야? 미니는 기분이 상해 팩 하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김진에게 향했습니다. 김진은 거의 완성된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와를 올리는 걸 돕는데 나무에서 소변 향이 나는 듯했어요. 그날 치마 사이로 보인 골짜기가 잊혀지지를 않았습니다. 됐다. 잡생각은 나무를 다듬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김진은 눈을 감을 때마다 불타던 자신의 어린 시절 집이 떠올랐습니다. 좁은 움막집에 난 불, 그의 화상을 입은 만덕. 며칠 뒤 알타가 돌아가셔 거리에 나앉게 된 형제. 워낙 어린 시절이라 누가 불을 낸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쫓기 위해서 김진은 계속 나무를 갈았습니다. 마음속에선 혹시 불이 난 게 자신의 탓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지요. 미니가 인기척을 내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다 몸 상하셔요. 야참이라도 좀 드시고 하셔요. 방해하질 마시오. 부정타게 이런 곳을 여인이 왜 드나두어? 일할 때만큼은
쌀쌀 맞기 짝이 없는 김진이었습니다. 여인이란 게 그리 부정탈 것입니까? 결국 집이란 게 사람 살라고 만드는 것인데 여인이라고 부정탈까요? 어쨌든 방해가 된단 말이오. 그리 매몰차게 굴릴 일입니까? 몸이 상합니다. 참이라도 드셔요.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됐소. 말은 그리하면서도 김진은 내려가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둘은 쉬면서 담소를 나누었어요. 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운막 같은 곳에 살게 되었어? 원래는 그래도 넉넉한 초가집에 살았지요. 헌데 아버지가 대감집 만화님과 우입질을 하다가 걸려 그만 몽둥이질 당하고 쫓겨나셨습니다. 뭐라? 허허, 그분도 참 기운 넘치시는 분일세. 저도 궁금한 것 하나 여쭤도 되겠습니까? 왜 그리 죽자 살자 일을 하십니까? 꼭 번뇌를 잊으려 북을 치는 수도자 같습니다. 김진은 정곡을 찔려 할 말을 잊었다. 해서 오히려 민희에게 되물었다. 아버지가 원망스럽진 않소? 그리하여 초라한 집에 살게 되었잖소. 그럼 당신께서는 자신이 원망스러우셔 그리 번뇌에 차 계신 겁니까? 김진은 화를 내며 역정을 냈다. 방해하지 말고 저리 가시오. 내 일에서 여인과는 상종하기도 싫거늘. 화를 내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픈 김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감으면 불이 난 집 생각뿐이었는데 요즘엔 민희의 생각도 자주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기 때문인지 늘 애먼 화만 낼 뿐이었어요. 며칠 뒤 기와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목장 허씨가 말했어요. 오늘 다들 수고했네. 내일 김진사께서 오셔서 완공된 집을 둘러보신다니.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세. 늘 그렇듯 주막엔 민희만 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부쩍 자리 비우는 일이 많아진 주모였지요. 인부들과 김진, 허씨는 주막에서 잔뜩 마셨답니다. 자, 음식 나왔습니다. 고맙소. 많이 들게. 자네 수고가 많았어. 내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알고 있지. 한편 여느 때처럼 주모인 명희와 민희 애비는 교합을 하고 방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나 소원 있어. 담배 좀 갖다 주. 어머, 의원께서 안 된다 하질 않았소. 부탁이요, 부탁. 부탁에 모시긴 주모 명희는 담뱃대에 불을 붙여 입에 물려주곤 일어섰습니다. 가게를 잠깐 비우고 온 거라 가봐야겠사와요. 민희 애비는 담배를 가득 머금은 후 연기를 뿜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한편 주막에선 사람들이 술독을 비우다시피 하며 다들 만취했지요. 많이 마셨으니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허허, 뭘 그리 서두르나. 민희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나? 호호, 저는 할 일이 많으니 먼저 들어가시지요. 그때 막 도착한 주모 명희가 말했지요. 나왔어. 민희야 홀로 고생 많았다. 내 마무리할 터이니 진이와 같이 들어가라. 해서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걷다가 둘의 손이 스쳤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 손을 뗐지요. 이상한 공기가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내가 공사한 집이 완공됐다오. 한번 보러 가지 않겠소? 먼저 그런 말을 하시고 어쩐 일이세요? 보면 내 왜 그리 일을 열심히 했나 알 것이오. 커다란 기와집이 눈앞에 드러났지요. 완성된 걸 보니 감개무량하네요. 자, 이리 들어와 보시오. 김진이 손가락으로 대들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게 그때 당신이 오줌 눈대들 보여. 부끄럽게 그런 말은 취하셨나요? 흐흐, 그런 것 같소. 자, 이쪽은 사랑방이요. 참 넓은 집입니다. 내 소원이 있어. 이리 큰 집에 사는 것이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호호, 분명 그리 되실 겁니다. 그때 나와 같이 그 집에 살지 않겠소? 민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김진을 바라보았지요. 까칠하기만 하던 그 마음속 진심을 들은 민희는 어쩔 줄 몰라 하다.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둘의 입술이 포개어졌고 이내 격렬히 저고리를 벗어 던졌지요. 겨울이었지만 알몸임에도 둘은 춥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이지요. 기분이 이상해요. 갑자기 민희가 오줌이 마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방의 바닥에 오줌을 싸면 큰일인 것이었습니다. 김진은 자기도 모르게 민희의 오줌을 다 받아 마셨습니다. 새큼하고 녹진한 향이 입안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민희의 오줌을 다 마시고 닦아주는데
갑자기 사랑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대목장 허씨였습니다. 자네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민희는 옷가지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부끄러워 얼굴을 푹 숙였지요. 김진사 댁 사랑방에서 이런 망측한 짓거리를 하다니. 여긴 사유지일세. 함부로 이래도 되는 곳이 아냐. 특히 자네 김진. 실망이 크네. 대목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술에 취해 저도 모르게. 그래. 결정하게. 자네를 홀린 저 여자를 관아에 넘기던가. 목수일을 그만두던가. 그건 저의 잘못이옵니다. 제가 부추겼으니 저를 잡아가시와요. 그리하겠나? 김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토록 권했던 대목장이 눈앞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이를 또다시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김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불편하게 했던 것은 불타버린 집이 아니라 소중한 이를 잃는 아픔이라는 것을.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런가? 어서 떠나게.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네. 김진과 민희는 눈물을 흘리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매캐한 연기가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불안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가보니 김진의 집이었죠. 사람들이 양동이로 물을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의 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 무슨... 아바이, 제 아바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물러서시오. 큰 불이라 이미 가망이 없소. 아니 됩니다. 아바이. 민희의 얼굴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쁜 일은 한 번에 일어난다니 그게 정말일까요? 집은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희는 김진의 도움을 받아 조촐하게 상을 치루었죠. 만덕과 민희, 김진은 주몬의 주막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만덕은 노름에 빠져 지냈습니다. 김진은 마기를 하며 입에 풀칠을 했지요. 어느 날은 집에 들어왔는데 민희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늘 정갈하던 그녀의 모습과는 달리 흐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벌려진 다리 사이로 속꽃이 내비쳤습니다. 웬 술이요? 정신 못 차리겠어서 마시오. 왜? 부정탑니까? 상심이 크시겄소. 시원섭섭합니다 그려. 하, 몹쓸년이지요. 원래 병수바라고 그런 게 힘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나비가 든든하다 그렇다는데 내 부친은 늘 오입질만 하고 다녔소. 배다른 남매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나는 부친을 일찍 여의어 모르오. 우리가 그때 그냥 집에 갔다면 달랐겠죠? 지나간 일이오.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사는 것은 당신이 아니오. 취했소. 그만 주무시오. 집에 미친 인간이 제 지풀에 탔으니 천불이 나시겄소. 그것도 2번이나. 같이 술이나 마실래요? 그럼 한 잔 따라주시오. 그때 갑자기 김만덕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나타났다. 민희는 슬그머니 일어나 건넌 방으로 넘어갔다. 나 죽는다. 동생아 나 좀 눕혀줘라. 왜 만날 술독에 빠져 사시오? 늘 나 혼자 일하느라 죽겠소. 제 정신으로 살기가 쉽지를 않구나. 너는 어찌 그리 성실하게 잘 지내냐 그려? 나도 미치겠소. 왜 그리 사시오 대체 왜? 내 인생이 이런 것도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소. 뭐? 내 녀석 형에게 말 버릇이 그게 무엇냐? 예전에 우리 살던 집 불난 것도 혹 형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리 술 마시는 거고? 그래, 내가 지른 게 맞다. 왜 여태만 안 했어? 말한다고 그게 달라지냐? 그래, 우리 집안이 다 일이 된 것도 내 탓인 것을 술이나 마셔야지 별 수 있냐? 이번에 불난 것도 당신이요? 당신이 그랬어? 그리 말해, 네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래, 내가 질렀다. 당신 같은 형 없는 게 나을 것이오. 김진은 매몰차게 방문을 닫아버리고 나갔다. 며칠 뒤 주막에 가보니 주모인 명희가 불렀다. 만덕이가 자네에게 이걸 전해주라면서 떠났네. 언제 돌아올진 모른다는구만. 이 인간이 집엔 불을 내더니 이번엔 그냥 떠나시겠다. 그래, 속 시원하구만. 사실 불은 내가 건네준 담뱃불 때문에 난 것 같구먼. 이제 말해 미안하네.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 뭐라고요? 아니, 왜 이제야 말한 것이오? 열어보니 큰 돈이 있었다. 편지엔 이렇게 써 있었다. 늘 짐이 되는 형이라 미안하다. 노름으로 큰 돈을 땄어. 이걸로 다시 집 짓는데 보태거라. 바보 같은 형 같으니. 그러나 그의 눈에선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불이 난 것이 형이 아니라 민희애비 때문이었다는 거다.
M1 형이나 욕했으니 그 상처 얼마나 크겠는가. 산으로 향하며 둘은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대목장께서 둘 중 하나를 고르라 하셨을 때 왜 저를 고르셨습니까? 그동안 그토록 염원하던 꿈이 몇 달 본 게 전부인 저보다 중요한 것 아니신가요? 꿈이라. 허허. 그것은 꿈이라기보단 결핍이었던 것 같네. 줄곧 누군가에게 내 집, 내 행복을 빼앗긴 것 같았어. 그래서 또 뺏길까봐 겁이 났고 해서 아무도 뺏어가지 못할 큰 집을 짓고 싶었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집이라도 낡고 허물어지겠지. 하지만 추억은 남아. 내 과거에 얽매여 더 이상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못 본 채 할 수 없었어.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일을 내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일세.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당신에게 끌렸던 이유는 당신의 눈 안에서 울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인 것 같아서였어요. 손을 뻗어주고 싶었죠. 도착하니 어느새 산속이었다. 민희와 김진은 고통스런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살기로 했다. 화전민으로 살기로 한 것이다. 김진과 민희는 산속에 같이 살 집을 짓고 있었다. 대들보로 쓸 나무 구하려 산을 갔는데 아주 좋은 나무가 있었다. 미니, 이 나무에도 오줌 한번 누시구려. 왜? 부정탄다면서요? 사실 난 당신의 오줌향까지도 줬어. 민희는 치마를 걷어 올렸다. 김진은 얼굴을 가까이 댔고 둘은 부둥켜 안았다. 굵직한 대들보. 민희가 그것을 감싸 앉았다. 아마 아주 크고 튼튼한 집이 지어질 것이다. 분명히.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야담도사와 함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고을 과거에 매번 낙방만 하는 신선비가 살았다. 어느 날은 신선비와 그의 친구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과거를 응시한 지 어언 3년이 지났거늘 과거는 번번이 낙방하고 글 공부도 통잡히지 않으니 참으로 심란하구나. 이에 친구 답하기를 어허 이 친구야. 매일 글 공부만 하니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네는 좀 놀 필요가 있네. 이에 선비 생각하기를 그래, 매일 글 공부에만 매진하니 내가 조선에 사는 것인지 명나라에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조용한 방에 내 목소리만 울려 퍼지니 매일 적적하여 몸과 마음이 외롭구나. 선비는 다음 날 저녁에 번화가의 기방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길가에 웬 기방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이곳에 오래 살았건만 이런 곳에도 기방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검은고 소리가 울리고 여인의 웃음소리가 넘어오니 필시 기방임은 틀림이 없을 터이니 들어가 봐야겠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서 오시지요 선비님. 처음 뵙는 것 같사온데 반갑사옵니다. 이리로 드시지요. 내 오늘 아리따운 여인을 품고 싶어 이리 걸음하였소. 이에 기녀가 이르되 선비님 운이 좋소. 오늘은 보름달이 뜨니 월려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겠구려. 이에 선비 어리둥절에 이르되 아니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보름달 뜰 때만 오는 이가 있다니 무슨 영문이요? 호호, 선비님 말씀대로 구미호인가 보구려. 하고 웃어 넘기는구나. 선비 의아하게 여기며 방으로 들어가니 월려 앉아있더라. 과연들은 말처럼 얼굴은 달처럼 희고 입술은 매화 문 것 마냥 붉고 검은 머리 윤기 흐르며 고혹한 눈빛의 아찔. 분 냄새에 어지라구나. 월려 입을 여니 선비님, 제가 가진 기술이 3개요. 그것으로 살아왔으니 일문, 이문, 삼문이 있어. 숫자에 따라 가격이 배이니 어디 골라보시오. 내 글 공부에만 빠져 학문에 전념했으나 여자 몸에 3문이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요. 공자 맹자님 쓰신 책에서도 못 본 것 같소. 하니 월려 웃으며 선비님이 유학에 크게 정진하여 음양의 하빌인 소녀경은 소홀히 한 모양이구려. 내 말씀드리니 그 산문이 무엇이냐 하면 1은 구강이여, 2는 옥문이며 3은 똥구멍이여. 옳구나. 문이 3개가 있다는 내 말이 참 맞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년아, 무슨 이문이 산문이 더 비싸냐? 그 이유에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이문은 날마다 들락날락하니 문지방달트 타오. 허나 산문은 숲속 깊이 숨겨진 숲풀 사이 옹달샘처럼 인적이 드무니 귀하지 아니하오? 아니 그렇다 해도 어떤 이가
그 변소갈 때 쓰는 산문의 10단량을 내겠나? 그러니 원려 웃으며 답하기를. 긁게 읽은 선비가 하나만 아는구로 생년월일시를 읊어보시오. 이에 선비가 자신의 생년월일시 말하니 원려 업문으로 끄적끄적이더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애따 선비님 사주에 목이 있거늘 금생목이라 산문이 기운을 북돋아 지금껏 돼도 않던 일 싹 풀리고 집안 문제 해결이 되고 가문에 영광돌 길한 일들이 우후죽순 생길 터이니 믿고 맡겨보시오. 내 글 공부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건만. 똥구멍이 금과 같단 말은 금시초문이오. 아침마다 금덩이가 나오니 그게 금이지 달리 뭐겠소? 게다가 듣자하니 산문에서 놀다가 니는 하나같이 삼삼한 맛이 난다더이다. 그대 말이 참으로 신기하오만. 그래도 아직 미심쩍소. 그 산문이 어찌 그리 특별한지 더 말해줄 수 있겠소? 원려가 미소를 머금으며 대답하길. 선비님, 이 산문은 단순한 문이 아니오. 산문은 그저 육신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의 기운과 운명을 결정짓는 비밀스러운 곳이라 하오.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 비유되는 이유도 그것이오. 그 안에는 천지의 기운이 흐르고 그 기운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다 하지요. 그래서 산문을 찾는 이들이 모두 운수대통하였다는 소문이 자자옵니다. 선비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렇다면 그 구멍이 정말 나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 믿는 것이요? 나는 유학자로서 이치와 논리를 중요시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참으로 황당하오. 원려가 웃으며 다시 답하길. 선비님, 학문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존재하는 이치들이 학문으로 다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겠소? 선비님도 지금까지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셨다 하지 않으셨소? 금의 기운이 선비님의 운을 틀림없이 북돋아 줄 것이오. 오늘 밤 산문을 통하면 그 기운이 선비님의 몸에 스며들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오. 이 말에 선비 옳다 고개 끄덕이며 산문을 열어젖히니 과연 그 향이 장처럼 진하고 향긋하고 마치 파도가 치는 배 위에 오름 마냥 흥부가 박을 켜는 마냥 용솟음 치는구나. 이렇게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기방을 넘나들며 원려를 만난 지도 5달이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하루 이틀 시간 참 더디게 가고 글 공부마저 손에 잡히질 않는구나. 아, 원료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그녀의 피부와 체온이 자꾸만 떠오르는구나. 글 공부가 잡히질 않으니 비록 약조한 보름날이 아니어도 내 한번 걸음해 보아야겠다. 이에 선비가 기방에 가서 원려를 찾는데 아니, 선비님. 말씀드렸다시피 원료는 보름달에만 만날 수 있다니까요. 이에 선비가 술에 취해 원려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원료야, 원료야. 내 너가 너무나 보고 싶구나. 부디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주고 웃음 한번 지어주고 내 손 한번 잡아주거라. 내 부탁하마. 기녀가 옆에서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선비님, 이리 큰 소리로 외치시면 기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실 텐데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선비는 술 기운에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휘저으며 대답했다. 기방 손님이고 뭐고 내 원료를 보아야겠소. 이 마음이 터질 것 같단 말이오. 기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리 소란을 피워대니 원려 문 열고 나오더라. 선비님, 오늘은 보름이 아닌데 어찌 이리 찾아오셨습니까? 선비는 원려를 보자 눈물이 핑 돌며 말했다. 원료야, 이리 보니 그리움이 더 커지는구나. 내 몇 번이고 말했지만 너 없이는 정말 견딜 수 없어. 원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선비님, 제 마음도 선비님과 다르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정해진 때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원료야, 네 얼굴이 아른거려. 과거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도 도무지 집중을 하지 못하겠구나. 부디 죽은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나를 안아주면 안 되겠느냐? 원려 한사코 거절하다. 그리 애원하니 모시기더라. 알겠사옵니다, 선비님. 이리로 들어오시지요. 단 이번만입니다. 이번 한 번만 이리할 터이니 다시는 이러시면 곤란하여요. 이리하여 둘은 다시 한번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구나. 그러고는 2달 뒤 또 보름달이 뜨지 않았는데도 선비는 너무나 원려가 보고 싶구나. 이에 선비 맘이 들떠 버선도 신지 않고 한달음에 기방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기방은 불이 꺼져 사람 하나 없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여기저기 살펴보았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한밤중인데도 아무도 없고 기방이 닫히다니. 그때 저 멀리서 그림자가 일렁거리니 바로 그 원려구나. 선비는 반가운 마음에 소리쳤다. 원려야! 원려야! 원려가 고개를 돌리며 선비를 보고 미소 지었다. 선비님, 이 밤중에 어찌 이리 오셨습니까? 위험하니 얼른 돌아가십시오. 선비는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 말했다. 내 원려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보름이 오질 않으니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겠소? 원려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저도 선비님을 보고 싶었사옵니다. 하지만 이제 기방도 문을 닫았고 소녀도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나이다. 선비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떠나다니 어디로 떠난단 말이오?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며 찾아왔는데 날 두고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 원려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선비님, 저도 선비님과 함께 있고 싶사옵니다. 하지만 저희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사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사옵니다. 선비는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어찌든 막아보겠소. 원려야, 너와 헤어지는 것은 내 목숨을 끊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소. 제발 다른 방도가 있을 것이 아니오? 원려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선비님,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저도 선비님을 떠나고 싶지 않사오나 이 몸의 사정은 이미 결정되었사옵니다. 원려 이르되 본녀 사실은 신선의 나라에서 내려온 선녀이온데 벌을 받고 기생으로 태어나 이리 살고 있잡지요. 선비 고개를 휘 저으며 아니 당신이 나를 놀리는 게요? 내 한평생 그런 일 들어본 적이 없소. 사실대로 말하시오? 이에 원려 답하기를. 제가 선비님이 진실돼 보여 제 사정을 다 말씀드리오니 믿을 수 없을 만치 의심이 되어도 꼭 좀 믿어주오. 부탁드리리다. 선녀의 몸으로 인간의 아이를 베면 인간계와 연이 맺어져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지요. 끝끝내 방해가 될까 숨기려 하였습니다만 사실 제가 선비님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선비는 크게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오? 그럴 리가. 우리는 분명 뒤에 있는 구멍으로 정을 통하였는데 임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원려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답하기를. 사실 그날 정을 통하고 난 직후 마루에서 넘어져 고꾸라졌지요. 그때 씨가 넘쳐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한 것 같소. 선비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외쳤다. 내 글공부만 한 선비라 세상 물정 그리 모를 것 같소? 사람을 놀리는 것도 유분수지. 어찌 그런 해괴한 소리로 나를 혹하려 하오? 그만두시오. 원려 눈물 흘리며 울며 선비에게 외쳤다. 선비님, 이 몸 다시 하늘로 올라갈 방도를 찾으려 방방곡곡 돌아다니려 하니 이번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르오. 내 선비님을 크게 사모하였소. 마지막으로 선비님과의 만남을 기억할 수 있게 소지품 하나라도 받고 싶소. 저리 우는 모습을 보니 어딘가 사정이 있기는 한 것 같대. 톡 쏘아 붙이며 선비가 말했다. 예쏘. 내 가진 거라곤 이런 담뱃대밖에 없으니 가져가시오. 원려는 담뱃대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고맙사옵니다, 선비님. 소녀에게는 이 담뱃대조차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오니? 선비는 담뱃대를 건네주며 얼굴을 찡그렸다. 이것밖에 줄 것이 없으니 참으로 미안하오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시오. 원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고 있사옵니다, 선비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옵니다. 그렇게 신선비는 원려와 작별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글 공부를 하는 와중 마음이 안 풀려 또다시 친구와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다 술에 취해 있던 일을 이야기하니 친구가 이리 말했다. 듣고 보니 그 원려라는 아이가 선녀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찾아오라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구만. 선비가 말하길. 아니 자네는 그 이유가 무언지 알겠단 말인가? 한번 말해주시게.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여인이 사내와 교합을 한다 해도 어느 일시나 아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달의 주기가 그 시기가 되어야 씨앗이 밭에서 싹을 틔우듯 아이가 생기는 것이네. 만약 원려가 정말 임신을 피하려 했다면 그 보름달이 뜨는 주기가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안전한 주기였나 보네 그려. 이 말을 듣던 선비는 보름달이 아닌 날에 원려와 정이 통했던 일이 떠올랐다. 정말 원려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철렁하였다. 그러나 선비 어느새 과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한양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버티고개를 넘던 중 선비는 들판에서 뛰노는 여인들을 발견한다. 허허, 이런 들판에서 춤판을 벌이다니?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그리하여 다가가 물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왜 이런 곳에서 춤을 추고 있어?
하니 한 여인이 춤추며 답하길. 신선비의 혓바닥에 홀려 아이를 뵌 월이선녀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니 춤을 춘다. 왜? 생각해보니 신선비는 자신이요. 원녀의 본명이 월이선녀이구나. 이보시오, 이보시오.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혀가는데 춤을 춘단 말이오. 하하,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 상제 부인 될 리가 몸가짐을 가벼이 여겨 성계에서 쫓겨났거늘 개버릇 못 주고 정조를 잃으니 저 선녀가 천계의 망신이오. 하고는 날아가 버리더라. 아니 원료가 한 말이 진실이란 말인가? 정말 그녀가 천계에서 쫓겨나? 유배당한 선녀임이 틀림없으니?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넓은 팔도 다 뒤져 원료는 어찌 찾으며 저승으로 끌려간다니 이건 또 무슨 영문이야. 허나 이번 과거에서 급제해야만 내 앞길이 열릴 것인데 참으로 어지럽구나. 그때 옆에서 친구가 대답했다. 이 친구야, 그런 말로 어찌 마음을 무겁게 하느냐. 그 선녀라는 이가 정말 원녀라면 어찌 되었든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올 터이니 급제를 목표로 마음을 굳게 하게나. 신선비는 친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양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그리고 행선지가 다른 친구와 작별 후 이틀이 지나 어느 협곡을 지나가는데 하늘에서 여러 청년들이 내려오더니 앞을 가로막았다. 필시 비상한 일인데도 신선비는 다른 생각에 꽉 차 알아차리지를 못했다. 이보시오. 내 갈 길 급하니 잠시 비켜주시면 고맙겠소이다. 이러니 한 청년이 외치며 야, 이 잡거사. 하늘에 곱디고 온 월이선녀는 내 놈 때문에 평생 선계에서 쫓겨나 지옥을 전전하게 생겼는데 남의 앞길 막아놓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구나. 하며 신선비를 마구 때리더라. 신선비가 외쳤다. 그만두시오. 나는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소. 원료가 선녀라는 것도 그녀가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줄도 몰랐단 말이오. 그러나 청년들은 계속해서 그를 때리며 말했다. 내 무지함이 월이선녀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으니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자 신선비 울분에 차 다시 외쳤다. 야, 이 막대 먹은 놈들아. 기생으로 살라고 내쫓았으면 그런 일 생길 줄 뻔히 알 터인데 정조 지키다 굶어 죽으란 말이냐? 사람이 살고 정조가 있지. 정조 지키다 죽으면 그게 무슨 팔자냐 이놈들아. 양손을 휘젓다가 눈을 떠보니 아까 둘러쌌던 청년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더라. 신선비는 여러 군데를 맞아 욱신거리는 몸을 나무 지팡이에 의지해서 나아갔다. 그러다 비가 오길래 신선비는 아무도 없는 버려진 암자에 들어가 비를 피했다. 신선비는 암자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 말했다. 원료야, 원료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빌어본다. 그런데 저 멀리서 기묘한 휘광이 비추며 백호를 타고 내려오는 이가 있었다. 아니, 원료를 떠나보낸 뒤로 이게 다 무슨 조화냐? 빙빙 도는구나. 백호 위에 앉은 선녀가 신선비에게 말을 걸었다. 이봐라 신선비야, 신선비야. 전생의 죄지어 평생 글 공부만 하다 죽을 운명인 신선비야. 월이선녀가 너에게 폭 빠진 탓에 결국 지옥에 끌려가니 나로선 참으로 고마운 일인지라. 평생 급제하곤 거리가 먼 내 놈을 위해 복을 내려줄 것인즉 감사하도록 해라. 하니 신선비가 아니, 월이선녀가 무슨 죄를 그리 지었길래 성계에서 일이 몰려와 나를 괴롭힌단 말이오? 연유나 좀 들읍시다. 하니 백호선녀왈 예로부터 경국지색이라 하였다. 월이선녀 성계에서 으뜸으로 아름다웠으니 상제 그에 홀려 성계가 위험할 뻔한 것 아니겠느냐? 여하튼 내 약조를 하나 하니 과거날 문제를 들으면 종이 위에 아무것도 쓰지 말고 기다리거라. 허면 답안이 떠오를 것이다. 원료는 이제 있고 급제하여 아리따운 여인과 혼인하고 떡두꺼비 같은 자식 낳고 잘 살면 되는 것이다. 하고 호련히 사라지더라. 그리하여 과거날이 되었다. 시험관이 일어서 문제를 큰 소리로 읽었다. 문제는 이것이오. 어린 과부가 평생 수절을 하며 정조를 지키니 사람들이 이를 기려 연려문을 세웠다. 작금에 이르러는 연려를 하는 풍습이 자리 박히고 이것이 심해져 주변 이들이 이익을 얻고자 연려를 강요하고 남편이 죽은 뒤 남은 부인을 자결시키는 데까지 이르니 이 폐단을 해결할 방도를 적으라. 신선비 문제를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답안지 위로 꽃잎이 흩날려 글자가 되었다. 이에 그대로 쓰니 장원이었다. 신선비 자신이 쓴 답안지를 다시 살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광명한 햇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일인데 어찌 장려하는가? 열이 아니라 소견이 좁은 것이요. 이에 신선비왈 아, 내 원려 너를 그리도 욕하였는데 사실 어리석고 좁은 것은 나였구나. 하며 탄식하더라. 그리하여 급제하였건만 기뻐하긴커녕 신선비는 온갖 서책을 뒤엎으며 저승이란 곳이 어디 있는지 찾고자 했다. 그러다 오래된 고서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서천서역으로 가면 저승이 있으니 비록 늦었을지 몰라도 내 원료의 얼굴이라도 보고 죽어야겠다. 하며 관직을 사양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렇게 떠돌기를 100일째, 7갈래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갑자기 별빛 선녀가 나타나 일러주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별선녀들에겐 조롱받고 도인 청년들에겐 몰매를 맞고 백호선녀에게 회유를 당했으면서도 월이선녀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 신선비 딱 잘라 말하길. 내 머리가 나빠 글 공부엔 영 재능이 없고 관직에 올라도 오래 못 갈 것이니 사랑하는 그녀라도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하니 별빛 선녀가 혀를 차며 말했다. 참으로 고집센 인간이구나. 너의 그 집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도다. 하지만 월이선녀를 구하려면 쉬운 길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신선비가 눈빛을 반짝이며 답했다. 나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원료를 구해낼 것이다. 그녀가 아니면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소? 별빛 선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신선비야, 신선비야. 월이선녀는 다른 선녀들의 시기를 받을 만큼 아름다웠을 뿐 그저 나 대신 누명을 쓰고 인간계로 쫓겨난 것이다. 내 성계 문지기와 내통을 한 것을 월이선녀가 뒤집어 쓰고 쫓겨나 지탄받으니 꼭 원료를 저승에서 구해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라. 하고 신선비에게 피리 하나를 건네주더라. 신선비가 피리를 받으며 물었다. 이 피리는 무엇에 쓰는 것이오? 이 피리는 저승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영혼을 진정시키는 힘을 가졌다.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불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려가니 과연 저승처럼 으시시한 곳이 나왔다. 들어가니 수문장이 나와 그를 가로막았다. 이봐, 이곳은 망자들만 지나갈 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산자는 썩 돌아가거라. 신선비는 물러서지 않고 외쳤다. 내 나의 부인을 찾으러 이리 왔소만 부디 길을 열어주시오. 수문장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이놈아, 사연 없는 놈이 어디 있느냐? 저승사자에게 잘 못 끌려온 놈, 누명을 써서 다른 이 대신 끌려오니 호름이 못이다 객사하여 원통하니 수가 셀 수 없는데 사정 봐주다간 혼돈이 일어날 것이야. 이에 막막한 신선비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신묘한 피리의 음색에 수문장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는 것이었다. 신선비가 물었다. 왜 그렇게 서글피우오? 수문장이 흐느끼며 답했다. 그 피리 소리를 들으니 내 한 맺힌 사랑의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선계에서 별빛 선녀와 정을 나누다가 발각이 되어 이곳으로 쫓겨났는데 그 피리는 별빛 선녀의 피리가 아니더냐? 신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소. 그 별빛 선녀일게요. 내 원료라는 일을 찾으러 왔는데 선계에서 별빛 선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대신 죄를 지어 저승으로 끌려왔다 들었소. 수문장이 울면서 말했다. 그래도 별빛 선녀, 무탈히 지내시는 듯 하니 다행이구나. 정인의 은인을 찾으러 왔다니. 내 눈 감아줄 터이니 어서 갔다 오시게. 고맙소. 정말 고맙소이다. 안으로 들어가자 망자들의 기척이 느껴졌는데 어둡기도 하고 망자들이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다. 신선비는 중얼거렸다. 어찌해야 할까? 원료를 어떻게 찾지? 무얼 할지 몰라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그리하니 망자들이 주변에서 이끌려 나와 신선비를 애워싸기 시작했다. 원료 어디 있어? 하니 여기저기서 소리치더라. 내가 원려요. 나를 데리고 나가시오. 아니요, 나요. 이리 소리치고 얼굴도 흐릿하여 보이질 않으니 신선비는 답답한 마음에 외쳤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원료인 자만 나서시오. 하지만 망자들은 여전히 서로 자신이 원료라며 소리쳤다. 신선비 생각하길
에고, 이 많은 이들 중에서 원료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이럴 게 아니라 원료와 하던 대로 합의를 해가며 내 열쇠와 딱 맞는 자물쇠를 찾아야겠구나. 이리하여 신선비 주변 사람들을 껴안아 정을 통하기를 시작하는구나. 망자들이 술렁거리며 물러나기를. 저 미친놈을 보았나? 저승엘 와서 피리를 불길래 원혼들을 위로해주는 것인가 하였는데 되려 뒤로 껴안아 합의를 하려 하니 저것이 대체 인간이냐 짐승이냐? 그러기를 3일이 지나 어떤 엉덩이를 푹 쑤시자 신선비 크게 외쳤다. 이것은 원료의 그것이 아니더냐? 원료야, 이 신선비가 한양을 올라 서역을 올라 돌고 돌아 100일을 걸어 내 얼굴 한번 보고자 여기에 왔다. 하고 뒤돌려 껴안으니 필시 틀림이 없는 원료더라. 원료 눈물을 흘리며 신선비를 껴안고 기뻐하며 말했다. 여보 신선비, 나 이제 여한이 없소.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주다니 정말로 고맙소. 신선비가 눈물을 훔치며 답했다. 원료야, 내가 너를 두고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제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주변 망자와 지옥의 사자들도 그 사연 듣고 슬퍼 눈물 흘리는구나. 이에 염라대왕 원료와 신선비를 꺼내 금강산에 집을 지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구나.